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북한이 이틀 전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제 믿음방패TV 구독자분 중에서 박준영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미국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란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국제적인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경제력, 군사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폼페이오가 며칠 전에 급하게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고 있으니 특히 이란 쪽으로 이걸 노리고 김정은이 이틀 전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고요. 원래 이거는 유튜브에 피셔 케인즈 학파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피셔 케인즈 학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이클 골든 외교 안보 분야 전문 기자도 아주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지정학적 전투를 벌이려는 백악관의 결정은 오랫동안 국제 외교 정치에서 상식이었던 어떤 균형을 무시하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교 전선에서 미국은 중국의 관세를 때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자, 마이클 골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제적 문제에서 북한의 핵 문제,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이란의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란의 어떤 군사적인 반발을 불러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동시다발적인 여러 문제를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데 마이클 골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멀티플 프런트 여러 개의 전선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simultaneously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클 골든이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은 이건 굉장히 unorthodox한 외교 방식이다. 비전통적 외교 방식이라는 겁니다. 원래 전통적인 외교 세계에서는 문제 하나가 생겨나면 이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또 해결하고 이렇게 순차적 해결 방식을 취하는데 트럼프는 지금 여러 개의 전선을 만들어서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멀티플 프런트 여러 개의 전선 이것을 과연 미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여러 개의 전선을 해결할 능력이 동시에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죠. 자, 김정은도 바로 이 점을 노린 겁니다. 지금 미군의 아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파견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B-52H 전략 폭격기 편대가 또 중동으로 파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 이란 쪽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켜도 지금 당장은 미국이 동북아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김정은이 이 점을 노리고 지난 4일 그리고 이틀 전 9일에도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일으킨 겁니다. 자, 지난 4월 말에 이란의 모하마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뭐 아직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비밀 특사가 그리고 뭐 북한의 비밀 특사든 이런 북한과 이란 간의 비밀 특사가 서로 간에 몇 번 최근에 오고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서로 간에 협의를 했다는 심증이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지난 3일,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첩보가 CIA에 입수가 됐냐면은 이란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첩보가 CIA에 입수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4일날 바로 북한이 평북 구성이 아니라 원산에서 첫 번째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지난 8일날 폼페이오가 급하게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바로 다음날 9일 북한이 또다시 평북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죠. 자, 지금 이란과 북한이 서로 짜고 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오가 급하게 본국으로 귀국했거든요. 원래 유럽의 몇몇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고 귀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귀국했어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려고요. 그 국가안보회의에는 당연히 트럼프 참석하고 폼페이오, 볼튼, 패트릭 셰너한 그 임시 국방장관, 던포드 합참의장까지 외교 군사 분야 최고위 인사들이 참석해서 국가안보회의를 여는데 폼페이오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귀국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대목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서 여러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군사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란과 북한이 서로 짜고 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폼페이오가 급하게 본국으로 귀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이 여러 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국제 문제를 모두 소화해내겠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중국에 25% 관세 때렸어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은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B-52H 전략폭격기 편대를 보냈습니다. 자, 카타르는 페르시아 해협을 두고 이란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B-52H 전략폭격기를 갖다 놨다는 것은 이란에 굉장히 큰 위협이에요. 물론 아브라함 링컨 항모 전단이 와 있는 것도 위협이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또 미국은 북한의 석탄 운반선 와이즈 어네스토를 최초로 압류했습니다. 북한 선박을 압류한 거는 최초예요. 자, 트럼프가 세게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럼프 자존심에 절대 뒤로 안 물러서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아슬아슬한 곳이 이란 쪽인데 과연 이란이 군사 행동을 하겠느냐?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이란은. 두려우니까. 까딱하면 맞아 죽거든요. 이란은 결국 미국에 굴복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믿음방패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외교 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크림반도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베네수엘라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일괄 타결 협상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폼페이오가 아마도 러시아에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14일 날 폼페이오가 러시아에 방문한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그 폼페이오의 러시아 방문에서 아마도
크림반도와 흑해에 대한 패권, 이것은 러시아에 양보하고 넘겨주고, 대신에 러시아는 북한과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아마도 이런 빅딜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기초적인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란과 베네수엘라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제 두 나라밖에 안 남습니다. 중국과 북한.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군사 작전이 벌어지는 곳은 결국에 마지막에 미국의 최대 군사 작전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북한과 남중국해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9일날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과연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북한이 쏜 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급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게 만약에 정말 이스칸데르급이라면은 그러면 현재 그 북한이 쏘아 올린 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요격 수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의 요격 수단으로도 그 이스칸데르는 못 막습니다. 뭐 SM-3던 사드던 팩3던. 자, 이스칸데르, 그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어떤 편심 탄도 비행을 하냐면은 쏘면은 위로 쭉 올라갔다가 최고 정점 고도를 찍고 급속하게 하강을 해요. 이 하강을 하는 요 가속도를 이용해서 고도 50km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죠. 이 고도 50km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직선 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목표물에 다가오면 다시 치솟아서 첫 번째 정점보다는 낮은 두 번째 정점을 찍고 여기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서 그 마지막 그 목표를 타격하는 이런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미사일이죠. 자, 현재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요격 체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죠. 그거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미국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뚫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고심해서 만든, 그야말로 회심의 카드로 만든 전략무기예요. 이스칸데르는 러시아의 전략무기란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전수해 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북한이 러시아에서 해킹해서 이 기술을 빼내왔다?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럼 뭐냐? 제가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냐면은 북한이 비스무리하게 좀 어설프게 이 이스칸데르를 흉내낸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고도가 40km 나온 겁니다. 원래 이게 이 급격한 편심 탄도 비행을 하려면은 최고 고도가 최소한 100km는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강을 해서 내려와서 적어도 50km에서 직선 비행을 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리꽂는 이런 불규칙적인 편심 탄도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최고 고도가 100km는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만든 거는 저는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라고 표현을 할게요. 북한의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는 최고 고도가 40km밖에 안 찍었어요. 자, 왜 40km를 찍었느냐? 이거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자, 어쨌든 최고 고도가 40km밖에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불규칙적인 편심 탄도 비행을 하겠다는 그런 기대는 애초에 없고요. 이건 뭐냐면은, 자, 40km를 찍은 이후에 완만하게 내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이 중간쯤에서 정점을 찍어요. 최고 고도. 그리고 입사각하고 똑같은 반사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똑같은 각도로. 그러니까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대칭되는 모양을 이루죠.
탄도 곡선이. 그런데 북한의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는 아마도 최고 고도 40km를 찍은 이후에 여기서는 급격하게 입사각을 이루다가 반사각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남쪽으로 내리꽂는 요런 유형의 미사일을 만든 것 같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것도 그렇게 막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원래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아야 요게 서로 대칭을 이루어야, 양쪽이 대칭을 이루어야지 요걸 막는 쪽에서 좀 편하게 계산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대칭적이니까 요 탄도 계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죠. 그러나 이게 북한이 만든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만큼 아주 급격한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북한은 왜 최고 고도가 40km를 찍게 만들었느냐? 자, 최고 고도 40km를 찍고 여기서 완만하게 내려오면은, 남한까지 내려올 때쯤이면은 고도가 한 20-30km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드의 요격 고도는 40km에서 15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를 쏘아 올려서 40km를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20-30km에 도달하게 되죠. 고도 20-30km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은 사드의 요격 고도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그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북한은. 그렇다면 이거를 막을 수단은 현재 팩3밖에 없어요. 팩3는 요격 고도가 20km에서 한 40km 정도 돼요. 그런데 팩3는 요격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팩3로 한반도 전 지역을 방어하려면은, 남한 전 지역을 방어하려면은 팩3 포대를 수십 개를 배치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요 공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5-6개 정도의 팩3 포대를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북한이 이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 요거를 만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대단한 기술력을 쏟아 부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것 같지도 않아요. 한 1-2년 사이에 요거를 유사 이스칸데르를 복제해서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자, 북한이 그렇게 1-2년 만에 급조해서 만들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한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조금 대칭적이지 않게 비대칭적인 탄도 비행을 한다는 그 정도예요. 이 정도를 막는 수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대해서 최고의 기술을 갖춘 나라는 지구상의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우리 군 당국은 당장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이스칸데르를 막을 수단을 빨리 개발해야 돼요. 이거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만약에 사드나 팩3를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이 북한이 만든 어설픈 유사 이스칸데르를 막을 수단을 충분히 한 1년 만에라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은 문재인 정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일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기독교 세력, 정의의 세력은 결국에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직면하고 있는 동시다발적인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여러 개의 전선, 이 문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에게 닥친 이 도전은 뮬러 특검보다 더 힘든 도전으로 보여요. 트럼프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는 트럼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의 능력이 내리도록 우리 다 같이 트럼프가 이 지금 닥쳐오는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는 이 여러 개의 전선들, 북한 문제, 중국과의 경제 분쟁, 러시아하고의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 그리고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문제들을 트럼프가 다 이겨내고 해결해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